오늘 연미정 코치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두 편의 논문도 이게 분량 자체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네, 이거는 봤습니다. 네. 네. 저는 미리 이실직고하면 못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거는 방법론에서 이제 리더십 척도를 개발한다는 거 혹은 이제 검사지를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논문일 것 같고요. 우리가 MBTI 검사나 또 뭐 MMPI도 그렇고 뭐 TCI 검사 같은 거 흔히 심리 검사에서 표준화된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애니어그램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문항들이 이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혹은 진로 같은 거를 쓸 때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데 가면은 무료로 이제 뭐 폴란드 유형의 검사라든지 뭐 진로 성숙도, 진로 발달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이제 개발할 때 그런 개발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진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공개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부에서 이런 설문지를 만들 때가 있어요. 검사 어떤 척도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부에서 만드는 척도 자료 연구 자료를 보면은 1차, 2차 이렇게 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되게 상세하게 잘 나타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의 성격마다 어떤 연구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것인가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은 아까 뭐 소비자 뭐 관련 학과 이런 데서 이제 관련된 어떤 통계 방식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석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양적 연구할 때는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는 연구하는 그런 연구지들은 또잘그 사이트나 이런 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코칭 리더십 척도 개발 현황화 연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조은현 박사님이 쓰신 건데 나중에 이제 한국연구재단 지원 받아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제 논문을 낸 것 같아요. 연구 목적을 보면은 코칭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는 것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척도를 개발한다, 뭐 검사지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문헌 연구,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차적인 작업들을 보통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차례 예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항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문항이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600명을 모았는데 요거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걸 했고 그다음에 다른 한 그룹은 확인적 요인 분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서 코칭 리더십 관련돼서 총 4개 존중, 목표 제시, 피드백, 목표 제시와 피드백, 관점 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 우리 김희정 코치님이 뭔가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개 요인, 24개. 이제 되셨나요?
소리가 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유정 코치님. 잠시만요. 네. 핸드폰에 접속한 거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들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타당도 검증을 이제 하게 돼요. 타당도 검증하는 것도, 연구지들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제 중거 변인, 내가 지금 연구한 거랑 좀 비슷한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변인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타당도 검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요를 한번 봤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이 초록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나중에 또 뭐 본문에 들어가면 이 방식이 한번 더 이제 하나하나 나오니까요.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나왔고요. 연구가 2010년도니까 지금 뭐 벌써 한 12년 된 연구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연구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이 좀 됐겠죠. 이런 척도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게 이제 조직 구조에 관한 이야기들 처음에 좀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조직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에서 좀 이제 새로운 리더십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팀장의 최고 덕목 보니까 동기부여 능력. 그다음에 상사의 조건 보니까 이렇게 부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경청, 그다음에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 유형에는 부하가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상사 뭐 이런 내용들. 아무튼 부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다. 부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거, 동기부여하는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전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형태의 리더십도 요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에 대한 유래들 뭐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칭 관련된 뭐 논문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사한 것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리더십에 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튼 뭐 코칭 리더십 척도 개발하고 타당도 분석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피터슨, 한허정, 그다음에 또 스테인, 또 쿡 이런 사람들, 콜린스까지 해서 코칭의 정의가 뭔지 이야기하고요. 코칭 행동이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 견해를 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뭐 미스 하퍼 이런 연구 결과들. 그리고 이제 코칭 행동이 뭐냐라는 것들, 리더십이라는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코칭 행동이 뭔지 이런 것도 쭉 얘기하면서 또 뭐 그 스포츠에서 이제 또 어떤 뭐 코칭 행동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하고요. 몇 가지 그 조직에서는 이런 패러다임, 뭐 자발, 참여, 선택 이런 사이클도 있고 또 여기 해슬린 보면은 안내, 촉진, 강화 어떤 세 가지 요인들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코칭 행동이 이제 뭔지 좀 설명한 다음에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리더십.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문항 개발. 이제 보통 모든 척도 할 때는 다 예비 문항 개발을 하는데, 이건 이제 문헌 연구하고 전문가 인터뷰나 개발형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요 코칭 리더십과 관련돼서 가장 잘 알겠다,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 3, 4명일 때도 있고 한 6, 7명이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들 1대1로 면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 코칭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칭 경험이 있는 분들 5분들 코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네요. 인터뷰지를 가지고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현직에 있는 코치들, 그다음에 사내 코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고, 11명에 대한 이제 이런 뭐 공교통계학적인 내용들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부터. 개방형 설문조사는 뭐 대량으로 하진 않고, 보통 여기서는 직장인 20명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다 예비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이제 아직은 그 코칭 리더십 측정 도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문지는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질문들을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나 전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들을 사용했다는 거 측정 도구로 나오고, 이제 분석 방법은 문항 카드를 이제 만든 거죠. 문항 카드를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분류할 수 있게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는 앞에서 했던 이제 방법대로 이제 문헌 검토해서 코칭 리더십, 코칭 리더십에 관한 거 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제시했고, 각각의 뭐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아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을 총 이야기해서 이제 문항 카드를 이제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또 뭐 또 설명을 더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비조사에서 나온 게 신념, 행동, 스킬이라는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요인이 믿음, 존중, 피드백, 두 가지는, 하나는 성장과 발전하는 업무 관련 두 가지가 나오고, 지지 5가지, 6개, 7개, 8개, 총 8가지의 하위 요인은 12가지의 125문항 이제 나온 거죠. 이건 원래는 520문항이었는데 이걸 카드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125개가 나온 거죠. 이거 526개 문항 추출 이거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작업 이제 3번 정도 이제 문항 분류 작업을 해서 246개를
한 거고, 그걸 17개의 요인들로, 세부 요인들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분류하고, 검사 개발 전문가랑 의뢰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8개 요인의 125문항을 개발했다. 이게 연구 1, 예비 연구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거고요. 요런 어떤 과정 절차들이 학교나 아니면은 그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떤 학회나 소속 기관에 의해서 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데는 좀 까다롭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데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지금 125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예비 조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의 기업에 300명한테 실시해가지고 불성실한 거 빼고서 293명. 여기는 그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든다? 그런가요? 네. 이거 몇 번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분 연구 결과 보니까 그래서 와, 돈 많이 깨졌겠다. 저희들이야 뭐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서 그냥 커피 쿠폰만 이렇게 쏘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이제 그 몇 명한테 보낼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항목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 돈인 거죠, 돈. 최대한 그거를 가장 실속 있게 줄이는 게 필요한 거죠. 뭐 그냥 자기가 쓰지 않을 건데 뭐 연령을 막 다 나눈다든가 뭐 직종을 나눈다든가 뭐 코칭 경력을 나눈다든가 사실 이제 그런 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빼야 되는 거죠. 항목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런 남녀 비율도 거의 맞추죠. 60% 6대4 정도 넘어가지 않게. 보통 일반적인 그냥 개인이 막 해서 할 경우에는 요 남녀 비율도 되게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7대3, 심지어는 뭐 연구 이 데이터가 N수가 적은 데는 막 거의 8대2 막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성 그러니까 적은 이 비율을 빼버리고 남성에 대한 연구, 여성에 대한 연구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이런 전문 기관들은 그까지 고려해서 좀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문항에서 이제 125개 개발한 거를 가지고 5점 척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상사의 현재 모습이 지금 어떠냐 그걸 측정을 하고 앞으로 바라는 행동 모습에 대해서 그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돌렸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도 이제 어떻게 제거하는가. 문항이 이제 155개의 문항이 되는데 얘네들을 실제 검사 속도로 사용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최대한 간편하게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분석의 기준 내지는 분석자의 약간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균 표준 편차에서 그걸 참고할 수 있고요. 너무 이제 평균의 범위가 뭐 벌어지고 있다. 내지는 너무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표준 편차가 커버리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 작거나 극단이 존재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거하는 형태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 검사할 때는 보통 뭐 크롬바 알파 값이라는 거
쓰는데 그런 신뢰도 보면은 뭐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검사 결과의 표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10번 문항이 있는데 전체 신뢰도가 0.900이다. 근데 7번 문항을 빼면 0.903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문항 빼버리면은 신뢰도는 올라가네. 그럼 이제 그 문항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두 개를 해보면은 이제 몇 문항이 좀 제거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인 부하량이라는 거를 통해서 요인 부하량이 클수록 요인과의 관련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이제 근데 하나의 문항이 두 가지 요인에 막 걸쳐 있는 경우에 이거는 저쪽으로도 문항이 되고 이쪽으로도 문항이 되고 그러면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제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들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인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 이하이다, 또 얼마를 초과한다, 표준 편차가 얼마 이상이다, 또 전체 문항 상관이 얼마 이하이다, 얼마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거 뭐 자기가 정하면 안 되겠죠. 다른 통계했었던 기존의 다른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 연구 방법론에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다 거의 이제 IBM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SPSS를 만든 IBM의 기준을 저희가 잘 알든 모르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표준 편차에서는 제거하는 문항이 없었고 이제 고유값이라는 거, 직각 회전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요인을 이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니까 요인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14가지 요인이 나온 거죠.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아까는 한 7가지였나요? 8가지였나요? 8가지, 하이 요인까지 17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이 요인 17개 생각하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4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구성 개념으로 묶어야 되는데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죠. 이것도 한 최소한 그래도 한 6개 이내로 나와야지 덩어리 묶여지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둘씩 이제 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하다 보니까 59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직각 회전 방식을 쓰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해서 이제 8개를 아예 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요인을 8개를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제 얼마나 되는지 또 6개로 지정을 해서 하면은 또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8개 이런 식으로 8개 요인을 내가 지정을 하면 이거 8개로 구분을 해주는데 8개의 요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량이라고 하는 게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너무 반반이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7개의 요인으로 지정을 했더니 55%다. 그럼 이제 설명량이 한 5% 올라간 거잖아요. 만약에 8개로 요인을 지정해 놨더니 한 60%다. 그러면은 8개 정도로 하면은 60%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8개로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총 설명 양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서 요인수를 내가 뭐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했을 때, 이 전체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검사들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59개 문항으로 해서 얘를 다시 이제 2차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8개에다가 이제 요거 성실하게 응답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이제 대충 문항을 잘 안 보고 그냥 뭐 한 3, 4, 3, 4 계속 막 점수를 줄까 봐 역문항, 역채점 문항인 거죠. 그래서 뭐 높을수록 낮게 점수를 하는 반대 문항을 일부러 넣은 거죠, 요거는. 그래가지고 성실하지 않는 것도 좀 가려내려고.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신경 써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척도 개발 저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영문항을 그 성실도를 보려고 넣은 논문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꽤 꼼꼼하게 준비를 한 논문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00명 다시 또 이것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6개 요인 59문항 플러스 영문항 8개 추가 해가지고 결과했더니 결과로는 이제 아까 59개에다가 8개에서 68문항이 됐었죠. 그렇게 돼서 했더니 8개 문항은 제거하고 처음에 그다음에 이거 한 문항은 신뢰도 문항 제거 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거.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게 차라리 신뢰도가 더 높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그 58문항이 남은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또 즉각 회전 방식이라는 거를 쓰니까 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뭘 썼냐면 사각회전이라는 걸 씁니다. 사각회전. 이거는 그 이제 요인 분석하는 이제 과정에서 내가 뭐 그 즉각 회전을 쓸 것인지 사각 회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클릭 해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경우에 한다는 건 좀 이론적으로 아셔야 되고 하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요인 간의 상관도 있고 좀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4개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6개 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졌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문항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요 작업들을 막 해봐요. 해봐서 이제 계속 최대한 이렇게 같이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작업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38개의 문항 4개 요인으로 이제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얘가 타당하냐라는 것들을 검사할 때는 이제 중거 변인 이 코칭 효과성이라는 척도와 얘네들은 굉장히 뭔가 유사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칭 효과성이 올라가면 얘네도 높아지는 그런 관계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애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코칭 리더십이랑 자기 효능감이 이전에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 왜 얘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조직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조직 태도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 상사 신뢰라는 거, 그다음에 조직 몰입, 그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 그 3가지 이제 하위 영역이 이제 그 조직 태도 그렇죠? 조직 태도 이게 3가지 변인이 이 코칭 리더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각각 이제 왜 얘네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나름의 근거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을 대상으로 또 해요. 또 돈이 많이 드셨겠다 생각이 또 들었고 이번에는 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은 600명을 가지고 그냥 바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지금 연구사죠. 연구사에서
를 돌립니다. 그래서 신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코칭 리더십은 지금 여기서 만든 거, 이거를 이제 사용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반도라가 한 거를 오인수 요분이 이제 만든 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상사 신뢰에서는 이영석 요분이 만든 걸 가지고 있고, 조직 모집에서는 그냥 알렌과 마이어가 개발한 거를 바로 썼고, 시민 행동에서는 김도영, 유태영이 사용한 것들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600명을 응답 결과를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쓰지를 않았어요. 바로 쓰질 않고 이거를 300명으로 나눴어요. 300명, 300명. 이것도 새로운,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냥 600명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60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그러니까 다른 또 사람들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던가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600명을 가지고 둘로 나눠 가지고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이렇게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2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더니 문항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24개 문항 4개 요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1요인, 2요인이 뭔지에 대한 그 요인이 이제 내용이 나왔고 얘네들 이제 명명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4개 요인에 대해서 하고 교차상당 분석을 또 여기서 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데 아마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때는 앞에서 실제로 검사를 할 때는 속도가 지금 38개 문항 요구를 했잖아요. 38개 문항을 가지고 지금 한 건데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지금 이렇게 4가지에 24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아마 24개의 질문만 뽑아가지고 문항만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예요. 24개의 모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뭐 이제 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봐야 될 표가 표는 안 나왔고 이렇게만 요 TLI랑 CFI 요거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 방법론에 이런 연구 방법론에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TLI나 요거 그 CFI는 0.9 이상. 그다음에 RMASEA 요거는 0.6, 0.5 이하, 0.6 이하, 0.8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0. 보통 5 이하가 아주 좋다. 0.6 이하도 괜찮다. 뭐 이런 또 기준들이 이런 책들에 이제 마련되어 있고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최소한 0.5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보면은 7, 8 해서 제일 낮은 게, 6, 7.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낮은 거네요. 그래서 아까, 0.5 이상, 그다음에 7 이상이면 좋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요 0.6 이상이고 0.7을 다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P 보니까 다 유효하다라고 별표가 다 떠 있습니다. 다 별표가 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상관이고, 이게 네 가지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9.97로 높고, 관점이 지금 0.78로 제일 낮은데 나머지는 거의 8, 9에서 90 수준에서 다 하고, 또 변인이 다 0.01 이하에서 유의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가설이 있었잖아요. 조직 하위 영역 네 가지에 대한 여기 지금 조직 태도와 관련돼서 조직몰이, 상사신뢰, 조직 시민 행동, 이것들이 다 좀 유효하다는 결과가, 이건 이제 타당도 분석에서 이렇게 이제 검증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은 연구 목적 같은 거 다시 나오고 있고요. 또 과정들 나오고 있고, 이제 하위 요인들 나온 것들 여기까지 다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하위 요인이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이점들이 있었고, 심리적 지지와 존중,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다른 연구들에서의 결과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죠. 목표 제시와 피드백 연구, 그다음에 다른 연구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관점 변화 촉진, 이런 것들과 다른 연구들과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데 무슨 그래서 이 코칭 리더십 구성 요인들이 전에는 이제 행동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행동. 여기서는 인지적 요소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이제 이론들을 활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다른 타당도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계로 제안한 것들이 기존의 다른 리더십 척도들과 구별하지 않았다. 이제 다른 리더십 척도들을 넣었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별 타당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한계로 했던 것들이 2번 정도 예비 검사를 했는데, 이제 요인 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이 좀 어떨 때는 6개, 어떨 때는 4개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난 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임원 코칭 전문가들이 이제 코칭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코칭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코칭 교육받은 리더들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코칭 스킬을 흉내만 내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의 하나의 그 척도로 나왔던 것이 하위 요인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부하 직원의 성장에 대한 믿음,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었죠. 이거는 실제 리더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스킬적인 어떤 기술들만 가지고 몇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하냐.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결론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칭 리더십 척도 개발 그리고 타당화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일단 내용만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궁금하신 점 혹은 또 개인적인 코멘트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입니다. 들리세요? 네네. 아, 네. 근데 소리가 지금 다른 데서 하나 들리는데요? 듀얼로 들리죠? 제가 네. 그 모니터, 네. 이제 덜 들리시죠? 네네, 괜찮아요. 네네. 제가 막 이 노트북으로 줌 접속하는데 왜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음성을 듣고 화면은 노트북을 보고 있고요. 네네. 오늘 이거 보면서 저랑 그 연구 주제에 대한 가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변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통계 돌린 것도 제가 최근에 좀 제일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이게 지금 소논문인 거죠? 이게 원래 박사 논문이었는데 예, 이걸 그중에 일부만 축약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음. 본논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상당히 방대한 양이다. 맞아요. 네. 네, 그 양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아까 요인 분석하기 이전에 설문을 이렇게 예비 문항에 대한 부분들, 뭐 조사 대상부터 해서 이게 엄청난 부분들을 되게 노력해서 작성하신 거거든요. 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실 수 소리가 있다는 조금 잘 안 들려요. 네네.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가 끊겼나 봐요. 네네.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예, 시도하신 부분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요인 분석할 때 사실 하위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분이 쓰신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굉장히 많이 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했던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양적 논문을 쓰시건 질적 논문을 쓰시건 간에 어떤 설문을 가지고 하셨을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차하는 건데, 일단은 적어도 뭐 영문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변수에서 최대한 질문이 한 7, 8개 이상은 되고, 그다음 리커트 척도도 5점 척도로 하면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연구하고 통계 값을 내시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저의 경험치. 네, 맞아요. 네, 라는 것과 이게 근데 2011년에 이미 개발해서 척도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거라면, 최근에 제가 지금 본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코칭 리더십, 긍정 심리 자본, 뭐 조직 몰입, 그리고 세대 간의 비교, 혁신 행동, 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모형을 짜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 주제가 코칭 리더십이라는 네, 주제가 네네. 그래서 애써 지금 설문지는 설문지대로 굉장히 양을 많이 받아놓고, 학술지는 어떻게 썼으나 박사 과정의 본논문을 쓸 때 이 주제를 잡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게요. 왜 하냐 이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사전에 그 교수님들께 본 논문에 대한 그 논문의 주제, 모형, 가설 이런 부분들을 지도받고 필터링을 해서 프로포저를 한들 지금 저는 프로포저를 한 달, 2달 가까이 남기는 했지만 그 프로포절에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도 다른 교수님들이 이게 뭐 주제가 식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면 그 얘기해야 되는 저도 멘붕이지만 지도 교수님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코치님, 사전 그 지금 핸드폰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걸 좀 더 가까이 해줄 수 있으실까요? 소리가 조금 멀게 그래요? 들려서. 지금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본 논문, 박사과정 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 어쨌든 너무 힘들다. 네네. 근데 예, 이 논문은 분명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많은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쓴 것이 맞다. 다만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심플 버전이라서 그래서 그 가설 4가지에 대한 결과 부분이 조금 수치 없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노멀하고요. 본 논문이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졌는지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거기는 그 다 나왔을 때 여기는 그건 아예 빠져 있잖아요. 음. 가설이 왜 지지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뭐 본논문 자체도 워낙 그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줄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잡거나 연구 방법에 대한 부분, 특히 네, 그런 부분으로는 이런 논문들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게 2011년도 논문이고, 최근에 어떤 뭐 서론이나 이런 논문을 써도 과거 한 3년에서 4년, 많아봤자 2017년 그 바깥 그 앞으로 더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맞아요. 오래된 논문이 아닌가. 네. 읽어볼직하긴 하지만 좀 오래된 논문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약간 척도 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이제 요쪽에서도 요런 방식의 어떤 연구 방법이랑 틀들을 쓰는구나. 이건 약간 이제 사회과학적인 관점이 훨씬 더 이제 강한 것 같고, 다음에 논문은 이것도 뭐, 인적 자원 개발 기반하긴 한 건데, 여기도 약간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데, 이제 앞에 지금 논문은, 심리학회 제 논문이다 보니까 심리학 분야에서의 약간 연구 방법이 더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그 사회과학 논집에 있는 임정섭, 최영님 요 두 분 논문 여기가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진가 거기 소속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방법론적으로. 근데 경영학 베이스로 할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다른 색깔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래,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코치님. 네. 그래서 그냥 사회과학이랑 심리학에서 이 정도를 그냥 쓰는구나. 네. 그리고 더 좀 단순화된 척도 논문들이 도미안 교수님 쪽 그 남서울대학교 나오는 척도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음. 최근에 한 3, 4년 안에 코칭 관련된 척도 논문 찾으면 다 거기서 나올 거야, 아마. 네. 근데 거기는 더 단순해요. 아, 그래서, 박사 논문도 심지어 있긴 한데, 박사 논문에서 척도 개발 논문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코치님이 쓰셔야 되는 논문의 질과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음. 거기도, 막, 어쨌거나 코칭학 베이스긴 하고, 한데, 지도 교수님이, 아동학과, 뭐 유아교육과 이쪽 베이스다 보니까
연구 방법 자체가 그렇게 막 계속 막 최근에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흡수하거나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양적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안정적인 기존의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두 코치님들은 어떠세요? 질적 논문 네. 쓰시나요? 우리 박성현 코치님이랑 이진수 코치님은 어떠신가요? 논문, 네. 예, 지금 배우면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두 분이 다 이제 같은 학교신데, 일단 학교 자체에서 추구하는 게 질적 논문이다 보니까, 양적 논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뭐, 흥미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써야 될 방향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양적 논문을 쓰신다면. 음. 저는 석사 이제 졸업했고요. 아직 박사는 아직 생각 중이라서 잘 모르고 오늘 이 논문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보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법론이 양적 연구 중에 척도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석사 4학차 내내 저희는 질적 연구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좀 생경한 그런 상태고, 근데 우리 범학식 코치님이 어쨌든 척도 개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잠깐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코칭 리더십이 잘 안 된다 결론은. 근데 그것은 그 리더들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가 제가 저저번 학기에 썼던 크리스 아지리스의 그 소논문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이 크리스 아지리스가 1965년도인가 66년도에 박사 논문에 그것을 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리더들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흐른 걸 가지고 똑같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이 주제가 조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주제라기보다는 결론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죠, 결론이. 네, 결론이. 네, 결론이. 네. 음, 근데 어쨌든 같은 포커스를 가지고 봤다는 거잖아요. 몇십 음, 년이 지금 흘렀는데도 사회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우리의 그런 어떤 리더들이 1960년, 지금 2010년, 그러면 한 50년이 아니, 이게 아마 1980년이라고 쳐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리더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음.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에 이제 코칭이라는 걸 빼버리면 결국은 리더십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계속 봐왔던 분야에서는 코칭 리더십도 그냥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형태, 다양한 리더십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요즘엔 좀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뜨네 라고 하는 그냥 리더십의 하나의 형태로 보지 이제 코칭이라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연구가 안 된 어떤 영역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보기에는 코칭 리더십? 그건 또 뭐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리더십인데 그게 뭐 그렇게 꼭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제가 아주 신선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코칭 관련돼서 논문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라이프 코칭보다는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어, 연관 지어서 연구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미준 코치님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 코치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정리된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논문 저는 읽으신 뭐-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뭐 어떤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양쪽 연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특히 이제 이 척도 개발, 저 문항 이게 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구나. 예. 이제 그런 흐름만 보려고 한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통계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거니까. 예. 네. 뭐 그 정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박 코치님 통계 말씀하시니까 네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좀 한번 돌릴- 대주세요. 마이크. 예, 통계를 직접 돌릴 거냐 맡길 거냐. 근데 어쨌든 자기가 돌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 할 줄 알아야 연구자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는데 매주마다 다르게 돌려받고 달리나. 값을 갖고 오라고 하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돌려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또 교수님이 원하는 표로 만들어서 가는데 그 과정도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가이드를 해주신 대로 해갔는데도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뭐 이렇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하시면 진짜 현업과 학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진짜 주변에 도움이 없이 이걸 한다라는 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가서 논문 컨설팅을 진짜 받아야 되나 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는 뭐 그 아주대에서 그 논문을 쓰겠다고 제가 계획서를 냈다가 그 낼라 그러면은 뭐가 해야 되냐면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경영 통계를 A를 맞아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죠. 들어가지고 그거는 통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험 보면서 돌려본 거 외에는 이렇게 우리 김코치님처럼 그런 현장에서 그 교수님이 뭐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버리면 좀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통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셉이 자리 잡은 것도 아닌 상태고 말이죠. 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참 좀 약간 그 상상이 가긴 가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를 박 코치님이나 이 코치님 계신 데를 저도 진짜 알아봤을 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에 있어야 서로 어쨌든 박사 과정은 혼자 공부하고 뭐 혼자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주제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방법이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붕 뜬 얘기,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칭 뭐라 그럴까 어떤 새로운 이론의 기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그게 뭐 심리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칼 융을 결국은 이제 코칭이라는 게 결국은 전인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역동이 어떤 병적인 걸로 보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인본주의 쪽, 긍정심리학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는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보고 또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치달는 게 코칭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저는 정신역동도 한쪽만 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인본주의 칼 로저스 이후에 지금 가고 있는 코칭도 과연 이게 온전한 거 맞냐?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저는 아들러나 칼 융이 약간은 시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로 보려는 노력을 한 분인 같아요.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칼 융을 잡던 아들러를 잡던 여기에다가 인본주의적인 긍정심리학의 유산이랑 그다음에 정신역동의 유산이 같이 다 아울러진 어떤 존재론적인 전일성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어떤 코칭 이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그 거기에 기초해서 코칭 어떤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모델이라 그러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론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양쪽으로 돌려본 거 이게 통합되어 있는 논문 이제 이런 거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없었던 그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학문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나름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들 나름대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이제 그 객관적인 방법론을 일단은 빨리 가져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다. 객관적이다 혹은 뭐 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입증하는 게 좀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깊이 있는 연구들보다는 약간 그냥 거기서 가져온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지금 그 박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이 정말 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양적 연구에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질적 연구가 됐던 문헌 연구가 됐든 또 그 한편으로는 계속 좀 뭔가 연구자들이 나와야 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그 네. 제가 그 이상돈 교수님이죠, 그죠? 이상돈 교수님의 지금 존재 중심 코칭, 그러니까 현상에 기초한 존재 중심 코칭을 이제 코스에서 이제 한 학기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에, 그,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그 논문 쓰시고 이후에 지금 하시는 거는 그 계속 이제 프랙티스로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 통계를 잡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양쪽 논문으로 이제 이게 뒷받침을 하실 그런 생각이 그 같은 생각을 전 느끼고 있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코칭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양적 연구로 뒷받쳐지는 그런 데까지 이루어져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로서 어떤 뭐 코칭의 어떤 방법론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양적 연구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 자체로 의미는 있겠지만 읽어볼 만한 근데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냐 코칭은 프랙티스인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양적 척도 연구나 이런 것들 중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게 오히려 질적 연구나 혹은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요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구성 개념이 나온다는 거. 지금 코칭하고 관련돼서 구성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런 척도 개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코칭을 이루는 요인이 뭐다. 코칭 리더십을 이루는 구성 요인은 뭐다라는 어떤 요인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양적 연구를 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 코칭에서 어떤가에 대한 어떤 그 질적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양적 연구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런 코칭 전체의 벽돌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좀 쌓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두 번째는 그 자기조절 역량 기반 코칭 효과 속도 개발인데, 이건 조금 더 좀 단순하긴 해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조금 더 심플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네, 2시 15분에 두 번째 논문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속도 개발 논문은 자기 조절 역량 기반에서 코칭 효과 척도 개발 논문인데요. 두 분이 쓰신 건데, 한 분은 사범대학교 교수님, 한 분은 심리학 박사 수료하신 분이거든요. 초록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두 연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척도 개발 위한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타당도 검증하는 연구,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 논문을 쓰게 된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논문 때문이기도 한데요. 코칭 효과 척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요 논문이 자기 조절 역량이라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코칭 효과 척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론을 이제 하나를 이제 가져온 거죠. 저는 이런 이론 안 가지고 오고 그냥 자체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좀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연구 1을 통해서 행동계획, 자기탐색, 정서조절, 대안탐색, 목표조절, 이렇게 5개가 자기조절 역량의 이제 코칭의 효과의 구성 요인이다 5개가 나왔고요. 연구 2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확인적 요인 분석한 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볼게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그래서 뭐 코칭에 대해서 뭐 서론적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코칭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칭에 대한 정의,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코칭 심리학이 발전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에 많은 증가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칭 심리학이 경험적 연구의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얘기하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도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측정을 위해서 그냥 질적인 평가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직은 이런 객관적인 적도가 없어서 이것들이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스포츠에서는 뭐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봤었던 이 정도나, 아니면 이거는 그 뭐 운동 상황에서 하는 행동 측정과 관련된 운동 관련된 그런 거고, 이제 척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칭이 뭔지 좀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가와 측정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를 아는 건데,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 모형이다라고서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구체적인 어떤 뭐 능거를 제시하진 않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다양한 이런 코칭 모델들이 있다는 걸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그 자기조절 개념, 김교현 이분이 이야기한 자기조절 개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코칭 효과 측정하는 때 이 자기조절에 관한 연구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를 좀 잘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란트는 처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가를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잘 되면 성공이 되는 거고, 평가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새로운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자기조절에서는 목표에 행동, 환경 상황 영향을 미치고, 또 행동에는 상황과 사고, 정서 영향을 미치고, 각각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목표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뭐 순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자는 연구자들은 여기 맨 위에 이제 목표 그란트의 설정에서 이걸 조절로 바꾸고, 여기를 행동 변화에서 대안 탐색으로 바꾸고, 자기 탐색과 정서 조절이라는 큰 영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조절 역량 기반에서 5가지 영역이 자기 탐색, 정서 조절, 목표 조절, 행동 계획, 대안 탐색 이렇게 5개의 요인을 가지고 이 코칭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다 이제 이론적인 정리들을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이론 정리를 하고 나서 음, 이 이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조절, 행동 계획, 대안 탐색, 자기 탐색, 정서 조절 능력, 이걸 이제 자기 조절 역량의 5개 요인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코칭의 효과라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조절 역량을 나름대로 연구자들이 근원 연구를 통해서 다시 재설정을 한 것 같아요. 5가지 요인이 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5가지 개념이 코칭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코칭 척도 문항을 그냥 개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요인이 네 가지 자기 통제 능력, 심리적 마음 상태 인식, 인지적 유연성, 불안이라는 4가지와 뭐 앞에 3가지는 정적인, 뒤에 불안과는 부적인 그런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뭐 간략하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역량의 5가지 요인을 개발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전혀 무리가 안 되는데, 그게 코칭의 효과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 근거가 약간 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문헌조사, 그다음에 임상 경험을 가지고 100가지 문항을 개발을 합니다. 100가지 문항을 개발해서 문헌 연구에서 얘기한 이 5가지 영역, 행동계획, 자기탐색, 정서 조절,
그다음에 대안 탐색, 목표 조절. 5개 각각에 대한 1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심리학 교수 1명, 전문 코치 1명. 이 두 사람이 연구자 두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은 교수님이시고 한 명은 박사과정 수료라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 또 한 명이 코칭 전문가 1인,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거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외부를 했다는 건지 잘 나오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부적하다 생각하는 문항을 선정이 아니라 이제 제외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외해서 최종 58개 문항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문헌 그 안면 타당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는 것들을 아까에서는 막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또 11명의 전문가 집단이 좀 검토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세부적으로 거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2명이 여기에 대한 그 문항을 58개로 주셨다, 이 정도만 좀 보고 있어서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조사에서 그거 한번 볼게요. C대학은 한 분은 청주대, 한 분은 충남대 이렇게 출신이신데, 뭐 C대학은 거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재학 중인 대학생 225명. 설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전공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그러면은 모든 대학생이겠죠? 모든 대학생이 전공을 듣거나 아니면은 교양 과목을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대학생, 어떤 대학생들한테 이제 연구의 목적을 설명을 듣고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 표본은 반반씩 했어요. 남학생이 23세예요. 여학생은 20.62세. 나중에 이제 이 남학생이 조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주축 분해, 그다음에 아까는 뭐 베리믹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직각회전, 여기서는 이제 바로 사각회전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요인 분석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5요인이 아닌 4요인이 이제 나왔다라고 벌써 이제 결과인데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요인이 나왔고, 요게 안 나온 거죠. 행동 계획, 요게 다른 데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나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조사를 하는데, 역시 C대학이고요. 553명을 대상으로 해서 2달 동안 하는데 똑같아요. 일단 대학생들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이번에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많고요. 남학생이 아까는 23세였는데 여기서는 21세로 확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23세였는데 본준사에도 21세. 그러니까 거의 한 두 살 정도가 준 거거든요. 2살 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제 앞에 여기에서는 복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복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3, 4학년의 어떤 재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 이게 9월이었고 이게 10월 달 같은 해였으니까,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연령이 더 낮아졌다는 거는 조금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1학년 뭐 전에는 뭐 3, 4학년 교실 가서 설문지를 돌렸다면, 이번에 이제 본조사할 때는 1학년 교실, 1, 2학년 교실 수업 있는 데 가서 설문지를 돌림,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돼요. 여학생들은 비슷했고요. 그래서 5개 요인으로 이렇게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이제 봤더니 요인수를 이제 5개로 고정을 하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고 사각회전을
했더니 탐색적 요인 결과 분석이 여기선 또 5개가 나온 거예요. 5개 나오고 전체 설명량이 60%가 나오고 그래서 연구 예비조사 때는 4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5개가 나왔다. 그리고 각각의 상관관계들을 뭐 편은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신뢰도만 이렇게 나오고 나왔습니다. 연구 두 번째에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데 역시 C 대학 학생들 좀 더 이제 연구 대상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좀 많았고 남학생은 21세, 여학생은 20.14세. 그래서 두 번째 온 거랑은 좀 비슷해요. 첫 번째만 남학생의 연령이 조금 더 약간 3, 4학년 중심이었고 두 번째 본연구랑 여기에서는 다시 좀 1, 2학년 대상으로 낮아진 것 같아요. 이때는 개발된 요거 프로그램 척도를 자기 조절 역량 척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 척도, 심리적 마음 상태 인식 척도, 얘는 6점 척도였고요. 얘는 5점 척도였고, 인지적 유연성 척도는 얘도 6점 척도. 고 불안 척도는 얘는 4점 척도네요. 척도가 어떤 것들은 뭐 4점, 5점, 6점 또 뭐 7점짜리는 여기 7점짜리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한 건데 아까 RMSEA 그런 것 때문에 CFI, TLI 여기 기준이 나와 있죠. 5점 이하면 좋은, 8점 이하면 적절한 정도 이런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LI랑 CFI는 90 이상, 0.9면은 좋은 적합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0.04, 959, 95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고 그다음에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다 유의하고 뭐 유의하지 않는 게 여기서는 다 유의한 걸로 서로 다 나왔고요. 써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다 별표가 떴는데 여기 대한탐색 이것만 지금 별표가 안 떴고 요거 별표 안 떴고 나머지는 다 별이 떠서 다른 이제 관련 변인들과의 척도에서는 다 유의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조절 역량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 통제 능력도 높다. 자기조절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마음 상태도 높다. 요거 한두 개 빼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조절 역량이라는 게 일단은 코칭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약간의 전제 가정을 좀 했고 그랬을 때 그 5개의 척도가 이런 결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에서는 그냥 요약을 하고 이게 좀 자기 모델 조절 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좀 만들었다.
좀 이야기 좀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좀 만들었다는 이야기. 같은 얘기던데, 객관적 평가 도구가 됐다. 근데 이제 대학생들 중심이어서 이거는 뭐 대학생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또 뒤에서는 이제 이게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조절 역량 기반에서 코칭 효과 척도 개발 논문을 좀 봤어요. 저는 이제 이거 논문을 보고 나서, 이게 그 코칭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볼 때는 약간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약간 얼마나 좀 잠재력이 개발이 되었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코칭의 정의에서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조금 자기 조절 역량 기반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는데, 실제로는 좀 행동에 가까운 어떤 코칭 효과들을 더 많이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자기 탐색이나 정서 조절 같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목표를 조절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코칭에서 행동 변화라는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된 척도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척도 개발을 할 때는 그거 플러스 좀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척도 개발을 제 건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위 논문이 아니어서 더 본 논문이 뭐 없는 거라서 어떻게 이런 상세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있는 자료 외에는 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이제 이런 포맷으로 논문을 쓸 때, 좀 좋은 거, 혹은 편안한 건 뭐냐면, 이론적 연구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어떤 역량, 다른 기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 개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연구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긍정심리학 기반의 코칭 효과 척도 개발. 그러면 이제 긍정심리학 기반이라고 했을 때, 긍정심리에서 이미 말해놓은 어떤 척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척도를 가져와서 이게 이제 코칭에 왜 적합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바로 그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그 척도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만 문항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요 샘플로만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사실은 그렇게 코칭 효과 척도가 무수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융심리학 기반의 코칭 척도 개발, 아니면 약간 무의식적인 걸 다룬다 그러면은 뭐 정신분석 기반의 코칭 효과 척도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얼마나 뭐 무의식에 접근했는가, 혹은 뭐 그림자를 탐색을 했는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잘 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코칭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척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방법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따라하기에는 되게 쉬운 하나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예 논문으로 가능하냐? 이건 이제 좀 별다른 문제고 또 학술지 같은 논문에서도 이런 식의 논문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 논집이라는 논문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저자들이 그 막 코칭적인 이런 딱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사회과학 논집이 됐을 때 거기서는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코칭하고 관련된 논문집이다 그러면은 어 이제 그것도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그 논문 수업이 계속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양적 연구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까도 생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더군다나 이 척도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그 제가 좀 시간이 많았으면 척도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기 논문에 저기 뭐야 임했다면 뭔가 좀 궁금증도 생기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범학식 코치님 논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거기 없더라고요. 그냥 아직 안 어디 나오죠. 네. 네 어디 돈 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DBP인가 어디 뭐였지? 무슨 거기서 돈 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범학식 그렇군요. 코스님 논문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척도 네네. 개발이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석사니까 양적 연구 어려운 데다가 이 척도 개발은 특히나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척도 근데 개발된 논문 중에 제일 간편한 논문이 제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네. 싶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욕심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네. 이거 척도 개발을 해야 저기 아까 박성혁 코치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토마스 레너드 코칭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척도 개발로 해서 얼마만큼의 영향 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효과성을 뭐 나고 그러는 건가요? 척도 개발이? 아,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맥락은 저희가 다음 주의 주제인데, 다음 주의 주제가 효과성 검증이라는 주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토마스 레너드의 어떤 코칭 프로그램, 코칭 방식으로 코칭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느냐, 이걸 네. 하려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는 요 방식으로 효과성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효과성 검증이라는 걸 하려면 설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문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문항 자체를 만드는 거가 척도 개발이에요. 척도구나. 네. 근데 효과성은 이미 검증한다는 거는 척도가 있을 때 음. 그 척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코칭에서 효과성 검증은 뭐로 했느냐? 네. 코칭 척도가 아니라 다른 척도들이었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 뭐 진로에 관련된 척도들, 자기 효능감이라는 척도, 조직 몰입이라는 척도 이렇게 코칭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코칭에서 뭐 경청이 중요하다. 그러면 경청에 척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청 척도가 아예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 질문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네네. 질문에 대한 척도가 있어야지 질문의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데 질문에 대한 음, 척도가 없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질문의 효과성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뭐를 연구하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전후로 다른 어떤 효과성에 다른 예를 들면 뭐 진로 행동에 혹은 뭐 조직 몰입에 자기 효능감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더라. 이런 식의 이제 효과성을 그동안은
많은 효과성 논문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 범학식 코치님이 굉장히 그 코칭학 쪽에서는 선구적인 논문을 쓰신 거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진수 코치님이 누군가에게 코칭을 딱 했어요. 네. 근데 코칭을 하기 전에 제 그 코칭 효과성 척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코칭을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전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논문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고, 또 예를 들면 뭐 홀랜드 검사를 한다. 그럼 사전 사후 검사를 하지 않지 한 번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또래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쫙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논문이 이게 쓸만해지려면 이거에 네. 대해서 한 뭐 300명이든 500명이든 많이 이제 써봐서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코칭을 끝나면 예를 들면 제 그 효과성 척도 중에 요인 중에 뭐 잠재력이 개발된다 이런 게 있다면 보통 코칭을 끝나면은 한 3점 정도는 된다. 근데 내가 했더니 내 고객은 2점에 줬어. 그럼 나는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코칭을 한 거구나. 근데 내가 했더니 한 4.5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칭하고 있는 코치들보다 훨씬 더 내 코칭을 통해서 잠재력을 더 개발시키는데 내가 탁월하게 코칭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충분하게 이제 쌓여야 되는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근데 코치님 논문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제가 저희 방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루트를 모르는지 어쩐지 못 찾겠더라고요. 네. 김유정 코치님 혹시 찾아보셨어요? 제가 논문? 버그 안 코치니까? 네. 찾아봤는데 그때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소논문만 김유정 코치님? 나왔다고. 네네. 그래요? 김미정 코치님. 죄송해요. 김미정 네. 코치님. 제가 헷갈리셨어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진석 코치님, 손태원 코치님 것도 리스에 검색이 안 되던데. 네, 본인 안 올린대요. 창피하다고. 너무 잘 쓰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논자들 얘기 못 꺼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꼭 부탁드린 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신 네. 차리면 얘기할게요. 지금 네.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네. 정코치님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밖에 안 올라가 네네.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학술지 논문으로는 나왔거든요. 코칭 연구지 12월호에. 네. 그거로는 보실 수 있으세요. 추격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나오죠. 돈 내고 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네. 이게 코칭 연구지라서 그렇구나. 맞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한테도 막 네. 책 잔뜩 오긴 했는데. 네. 김미정 코치님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음, 잘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논문 보는 방법을 이게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주제, 목적, 그리고 가설, 그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재현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려고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조금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그 획일적 요인 분석 결과 이 도표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설문지를 좀 보고 싶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의 설문지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긴 했고요. 네, 이게 그냥 뭐 소논문 형식으로 좀 줄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유의한 것이냐. 나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좀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재현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런 여기는 이제 문항을 한 100문항 정도 개발한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문 박사님 뭐 실제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사실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네.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도 조금 궁금했었고, 마지막으로 그런 개발된 문항이나 문항 분석에 대한 신뢰도의 지표를 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좀 호기심을 갖고, 이 부분 추가로 좀 연구된 게 있으면 그걸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하면서 이제 관련 변인들을 어떤 거를 써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아주 좀 깊이 들어가는 연구들이 있고, 좀 더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좀 이제 단순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그 관련 변인들만 가지고 그냥 상관 분석을 했는데, 뭐 이게 지금 가장 좀 심플한 형태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구성타당도나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뭐 그 5개 요인들을 왜 쓰는지에 대한 뭐 짤막짤막한 설명은 했지만 더 좀 면밀한 실제 관련성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김희정 코치님도 이거 그 확인적 요인 분석 해보신 적 있으신 거죠? 네. 그림 많이 그리셨어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아, 제가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한 네. 달 동안 다이어트를 안 해도 3kg가 빠져요. 눈물이. 아, 네. 저는 이게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에이모스에서 그냥 그림이 딱 나오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네. 붙여요.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요거 표 있잖아요, 요 네. 표. 네. 그 박스에 이름 넣고 숫자는 나와요. 숫자는 나오는데, 그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얘네들 다 써놔야 돼요. 그리고 줄을 다 맞춰야 돼요, 일일이. 이게 커서로 이렇게 끌어다가. 네. 이게 좀, 뭐 한글 편집이나 뭐 파워포인트 편집처럼 깔끔하게 잘 안 되는, 완전히 이제 수작업으로 네, 하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박스에 줄 간격이 달라요. 처음에 목표 26, 22, 23 얘는 좀 넓고 그 밑에 대안식 여기는 좀 좁고 그런 것들이 다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방법이 없을까 막 찾아보고 막 연구하고 막 유튜브 막 보고 그랬는데 다 수작업이더라고요. 수작업. 선생님 방법은 있어요. 네네. 그런 걸 정리해 주신 분한테 맡기면 돼요. 아, 돈을 쓰면 되는군요. 네. 그걸 저도 그저께 알았답니다. 그것만 따로. 그러니까 뭐 이런 도표를 정리해 주거나 네. 통계를 돌려주고 결과치 통계를 정리하는 거. 돌려주고 이 통계에 대한 결과값을 정리해 주고 이 도표를 약간 어떤 이 형식에 맞게 예쁘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따로 있으시죠. 네네. 다 알바의 영역인 거죠? 정말이요. 네.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항목을 네. 뜯어서 알바를 해도 되고 혹시 선행 논문 찾는 알바 막 이런 거. 혹시 궁금한데 미정 코치님 어느 네.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도 잘 몰라서 네. 그냥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회지 기준으로 일단 본 논문 말고요. 학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각 주를 맞추고 폼을 맞추고 어떤 형식에 대한 점검을 해주고 요런 게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아, 그것도 싼 거래요. 근데 통계
학교에서만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획일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그냥 일반 요인 분석하고 다중회귀 분석하고 뭐 그런 결과값 값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통계만 하시는 그런 업체나 개인한테 맡겨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술지를 통과하는데 전체적인 컨설팅 비용이 한 300. 누가 그랬어요? 누가? 박사는 800.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코칭 연구지 그 학술지 냈는데 이게 그 제목, 소제목, 중제목, 표제목, 표 안에 글자 포인트가 다 달라요. 글자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니라 장평이 달라요. 장평. 장평이랑 줄 요거 그 틈새 있잖아요. 맞아요. 자간. 네. 자간을 다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목별로만. 제가 그 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뭐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네. 고민하고 있는데 A라는 학회지를 교수님이 지정을 해주셔서 그 양식에 맞게 미친 듯이 몇 달을 썼는데 네. 이제 학교마다 그 교수님들이 주관해서 돼야 되는. 편집 위원장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기간 안에는 그 학회에 게재하는 통과율이 조금은 높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매해마다 학교의 편집위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이것도 상대평가처럼 채택률이 너무 높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학회를 나누게 해서 한쪽으로는 그 논문의 형식 정도만 갖춰서 그냥 기강률을 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회가 바뀌면 정말 바뀐 그 학회에서 원하는 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다시 세팅을 하는데 예, 아무리 공들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탈 수밖에 없더라. 네, 맞아요. 네,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민영 코치님 맞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네. 현실 인식이 생겨서 되게 좋네요. 돈이 네.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요. 교수님께 두 가지만 바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 매주 학교에 가서 뭔가 논문을 찾고 고민하고 교수님에게 지도받은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 틀려도 관계없다. 이게 1번. 두 맞아요. 번째는 어떻게든 논문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잡고 이제 달라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혼자 해야 되는 작업이 훨씬 더 많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잘못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그래도 같이 하시잖아요.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관계는 제가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고 그 교수님이 또 교수님들 간의 관계를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우리 교수님이 저의 논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네.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담당 교수님이 내 논문을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디펜스를 해주시는데 내 논문을 잘 모르시면 다른 분들이 막 치고 들어오고 욕할 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건 이런 거다라고 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교수님들끼리니까 그런 거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연구자인 학생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또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더 막 치중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한테 내 그 논문의 논지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수님이 먼저 잘 막 페이퍼를 준다고 다 꼼꼼히 읽어보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척도 개발은 사실은 되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긴 해요. 잘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지속적인 어떤 활용 가치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척도들은 되게 그냥 좀 쉽게 보이는 것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코칭 그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보시면은 조금 뭐 통계는 이제 논문을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논문 그 통계 자체는 막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방식만 따라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연습 삼아서 한 번씩 그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만들어 보고 또 요인을 찾아보고 해보는 것도, 그래서 그냥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어야 되죠. 다음 주가 그쵸? 연휴가 그죠? 아니고 네, 네.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다음 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연휴에서 한 주 쉬고 6월 7일 날 그때는 효과성 검증을 할 거예요. 효과성 검증. 그리고 좀 단순하긴 해요. 그래서 단순화된 검사들도 좀 있구나라는 것들 좀 보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비슷한 포맷이지만 논문도 있으면은 제가 하나 더 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어떤 논문을 좀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금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Q 방법론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Q 방법론도 있고 아니면 뭐 내러티브를 골라도 되고 아니면 질적 연구 중에서 뭐 사례 연구라든지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주제 연구 방법을 좀 올려주시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질적 연구 코칭 관련된 논문들 좀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거로 할게요. 네. 저희는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진숙 코치님이 원하시는 거를 올리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네,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네, 내러티브가 관심 있어요. 내러티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러티브. 국민대 쪽에서 내러티브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비슷한 논문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내러티브 논문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네, 아무튼, 설날 연휴들 잘 보내시고, 네, 2주 만에 제가 다음에 뵙기 때문에, 네, 잘 쉬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6월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